자, 여러분, 제가 하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상담을 하는 곳이 약사가 들려주는 약이야기라는 밴드인데요. 이 밴드를 보시면 이렇게 하루에도 정말 많은 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내용인데 새로 오신 분도 많은 것 같고 쉽게 잊혀질 수 있는 간단치 않은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먹었을 때 간이 괜찮을까요? 또는 비타민 D를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질문들 추려가지고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영상은 다빈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이런 영양제를 섭취하고 있는데 간에 문제가 없을까요? 간이 망가지지 않을까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자, 바로 답변을 드리자면 정답은 없어요. 여기서 한 3가지 그룹군으로 좀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간이 안 좋은 분이실까요? 간 수치가 높거나 지방간이 있거나 간염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게 간에 안 좋은 영양제를 섭취 중일까요? 간에 안 좋은 영양제는 제가 영상에서 많이 다뤄봤죠. 비타민 B3 고용량, 가르시니아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걸 섭취 중인가 확인하시고, 세 번째, 가지수가 정말 많은가, 한 10가지 이상 이렇게 많이 드시는가, 이걸 확인하신 다음에 이런 거에 해당되시는 분은 주의하시면 됩니다. 조심해서 섭취하고 간이 망가지는 그런 신호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비타민 D는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으신데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를 섭취하는 방법도 영상으로 제작했었는데 이 3가지 경우를 나눠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비타민 D를 처음 섭취하거나 또는 비타민 D를 섭취했는데 병원에서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낮다고 했다. 이런 분들은 처음에 한 4,000에서 5,000 단위 정도를 6개월 정도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치가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2,000 단위 정도로 낮춰서 쭉 1년 이상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비타민 D를 나는 꾸준히 섭취해 왔다. 이런 분들은 비타민 D를 1,000에서 2,000 단위 정도를 그냥 드시면 돼요. 세 번째, 면역력이 떨어진 신호들이 나타난다.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대상포진 같은 게 자주 걸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하셨더라도 4,5,000 단위 정도를 6개월 이상 꾸준하게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유산균은 식전에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식후에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유산균은 식전이나 식후냐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주장, 그리고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보시면 식전 또는 식후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유명한 균주들, 다니스코나 로셀사의 균주들의 대부분은 위산에 되게 안정화되어 있고, 요즘에 많은 제품들은 위산에 손상되지 않도록 코팅도 많이 하죠. 그래서 식전 식후가 구분이 없어지는 추세이고요. 내가 꾸준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시점에 드시는 게 좋다. 나는 복잡하니까 그냥 하나 골라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침 식전에 드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마그네슘은 어떤 거 먹을까요? 제가 마그네슘을 정말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질문들이 많으셨거든요.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피드백이 좋았던 거는 킬레이트 돼 있는 마그네슘, 그러니까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이런 걸 드시면 되고, 가장 무난한 거는 유기산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말레인산 마그네슘, 글루코산 마그네슘, 이런 유기염이 붙어 있는 마그네슘이 가장 무난하고요. 산화 마그네슘도 있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이 무조건 나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데이터마다 산화 마그네슘이나 이런 유기염 마그네슘과 흡수율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데이터도 있고, 실제로 드신 분들의 만족도가 산화 마그네슘이 아주 높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산화 마그네슘이 나쁘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킬레이트 마그네슘, 유기산 마그네슘, 산화 마그네슘을 다 드셔보시고 나에게 잘 맞는 마그네슘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 많으신 건데 한 7, 8가지의 영양제를 쭉 나열해서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 비타민 C, 유산균, 비타민 D, MSM, 폴리페놀, 글루타치온 이렇게 섭취하는 게 저에게 과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로 많으십니다. 자,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니 안 되니에 대한 답변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2, 30가지를 섭취하고 있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삶의 질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2, 3가지, 한두 가지만 섭취해도 몸이 막 부작용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몸에 잘 맞나 안 맞나를
영양제를 계속 체크하면서 목적에 맞게 늘려가는 것은 거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부작용과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보충제를 섭취하는 게 맞다. 여기서 세 가지는 꼭 우리가 염두해 둬야 되는데요. 첫 번째, 드시는 거에 중복 성분이 있나 없나를 체크해서 중복된 건 드실 필요가 없으니까 빼줘야 되고, 두 번째, 일일 권장량을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나 없나를 체크해 주세요. 세 번째로 체크할 거는 나에게 알러지를 유발하는 또는 부작용을 유발했던 그런 성분이 어떤 건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영양제 입문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먹을까요? 또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양제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어떤 걸 드릴까요? 이렇게 막연하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자면은 정답은 없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규칙은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포괄적이고 이렇게 섭취했을 때 이점이 많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조합인 오마비디유C라는 조합을 말씀드렸죠.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 비타민 D, 유산균, 비타민 C, 이 조합이 일반적으로 채워주면 좋고 부족하기 때문에 꼭 먹어야 되는 그런 기본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모르겠다, 뭘 먹어야 되냐, 그럴 때는 오마비디유C를 생각해 주시고요. 이 6가지이기 때문에 좀 부담된다 그러신 분들은 오마비만 생각하셔가지고 오마비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이 바로 오마비의 약자이거든요. 아, 그래도 나 개수가 너무 많다, 그냥 딱 2가지만 먹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옛날에 영상에서 다뤘던 그 쏜 땡땡땡의 그 종합 비타민과 그 칼슘 마그네슘, 이 2가지 조합해주면 웬만한 건 채울 수 있다고 했죠. 이 2가지 조합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7번째 질문. 갱년기가 있는데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니?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증상과 현재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게 다양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공식대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드시면은 평균 이상은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조합이 있거든요. 첫 번째, 대두 이소플라본, 천연 호르몬, 여성 호르몬 보충제가 있고, 두 번째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3, K2, 복합 미네랄 성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레시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천연 호르몬은 그 채워주면은 갱년기 때 증상들이 많이 호전이 됩니다. 막 두근거림과 열 올라오고 손발이 저리거나 혈액순환 안 되는 이런 증상들이 개선될 수가 있고, 두 번째 칼슘, 마그네슘의 그 복합 미네랄 제제는 갱년기가 오면 발생할 수 있는 골다공증을 예방을 하고 두근거림과 수면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고요. 세 번째 레시틴 같은 경우도 갱년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 질환과 고지혈증을 예방하면서 두근거림, 기분이 막 변화하거나 수면 장애를 좀 잡아주는 그런 보충제 조합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루틴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8번째, 관절이 안 좋은데 어떤 영양제를 섭취할까요? 이것도 정말로 영상에서 많이 다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병원 치료를 받는 게 우선이고요. 보충제는 보조로 활용하는 걸 먼저 전제해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급성이나 좀 퇴행성으로 오는 관절의 손상이나 염증에 대응하는 그런 보충제 구성하는 방법은 오메가3와 관절 복합 영양제를 섞어주는 겁니다. 관절 복합 영양제는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기유황, 보스웰리아, 초롱이 홍합 같은 항염증 성분에다가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이형 콜라겐 같은 연골 성분이 복합되어 있는 걸 같이 드시는 거고요. 자, 9번째, 좋은 오메가3 좀 추천해주세요, 이런 문의가 많으신데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메가3를 고르는 기준 먼저 선정을 하신 다음에 어떤 오메가3를 섭취해야 되는지,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를 알아두시면 고르기 쉽거든요. 첫 번째 기준이 EPA, DH 합, 그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을 보는 겁니다. 보통 한 800에서 1000ml 정도 한 알 용량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좋은 원료를 사용하면은 그냥 무난하거든요. 뭐 KD파마, 알래스카, 솔로텍스, 바스프 이런 게 있었죠. 이런 원료사를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장이 잘 돼 있는 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개별 포장, 그 다음에 PVDC로 이렇게 산패가 잘 되지 않는 포장이 돼 있는 걸 고르시면은 정말 무난하고요. 대표적인 직구 제품 중에서는 스포츠 리땡땡의 오메가3가 있고, 국내 제품은 트루땡이나 RTG 부땡땡 이런 게 있었죠. 자, 10번째로는 유산균도 좀 알려주세요.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도 정말 많으신데요. 자, 유산균도 오메가3와 마찬가지로 어떤 걸 골라야 되나 기준을 잡으시면은 무난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한 번 먹는 양, 보통 한 캡슐에 100억 보장인가를 체크하는 겁니다. 보통 100억이 무난하죠. 균수가 낮음에도 독자 포뮬레이션이나 좋은 균주를 쓰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일반 유산균은 100억 보장을 고르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회사의 원료
음료 균주를 썼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좋은데, 잘 알고 계시는 뭐 다니스코나 뭐 로셀사의 균주 같은 게 있었죠. 이런 게 뭐 대표적인 유산균 회사이고요. 자, 11번째, 아이들의 키 크는 영양제 좀 추천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키가 작아서 뭘 먹여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으셨는데요. 바로 말씀드리자면은 거의 다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키 크는 영양제에 좀 혹하지 마시길 제가 바랍니다. 그 개별 인정형 보충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근거가 되게 미약하고 논란이 좀 있는 성분인데, 그리고 가격 또한 아주 비싸죠. 인터넷에 잘 노출시키지 않고 거의 방문 판매나 상담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거가 정말로 미약합니다. 이게 키 크는 영양제가 실제로 있다면 노벨상감이고 제약회사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았겠죠. 개인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게 바로 아이들의 이런 키 크는 영양제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키 크는 영양제는 없는 거냐 물어보시면 정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조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 세포의 분열, 그 다음에 뭐 뼈의 성장 이런 데 필요할 수 있는 성분들을 채워주는 것들이죠. 아연이 포함된 종합 비타민, 비타민 D가 포함된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그리고 성장 인자가 들어있을 수 있는 초유 같은 거를 3가지 정도를 섞어주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아이들이 섭취할 수 있는 영양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키 크는 영양제에 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2번째, 이것도 정말로 많은 질문이 있던 내용인데요. 살 빼는 영양제 좀 추천해주세요. 바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살 빼는 영양제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부종을 좀 빼주거나 뭐 소변량을 늘려가지고 칼륨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는 뭐 붓기는 뺄 수 있겠지만 뭐 체지방을 막 극적으로 감소시켜주거나 뭐 몸무게를 확 빼주는 그런 영양제에 혹하지 마십시오. 뭐 가르시니아나 시서스 같은 거 요즘에 광고 많이 하죠. 그나마 가르시니아가 조금 검증이 됐지만 효과가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보조로 활용하는 건 오케이, 그렇지만 의존하시는 거는 정말 비추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간헐적 단식 한 16시간 정도를 유지하시면서 저탄수화물 식이와 고단백질 식이를 하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3번째, 제가 눈이 나쁜데요, 시력이 안 좋은데요, 루테인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루테인은 우리가 시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섭취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루테인도 카르티노이드 계열의 색소 성분이면서 동시에 항산화 성분이기 때문에 눈 건강에 분명히 좋을 수 있지만, 루테인의 대부분의 연구 데이터는 황반 변성, 황반 쪽에 있는 그 밀집되어 있는 색소로서 공급해주는 그런 목적의 실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이 침침하거나 눈이 피로하거나 눈이 잘 안 보인다 이러신 분들은 비타민 A나 비타민 A 유도체 같은 거, 또는 뭐 빌베리 추출물, 뭐 아스타잔틴, 오메가3 이런 걸 활용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더 추천드리고요. 아이에게 루테인 줘도 될까요? 초등학생인데 루테인 먹어도 될까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10대, 20대, 뭐 10대 이하 분들은 루테인은 메인으로 쓰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14번째, 이 질문도 정말로 많고 많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콜라겐 먹어서 효과가 있나요? 효과 없다던데. 글루타치온 섭취하는 거, 경구로 섭취하는 게 효과가 있나요? 없다고 들었는데,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콜라겐이나 글루타치온 다 트리펩타이드 구조이죠. 아미노산이 3개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 먹어봤자 어차피 쪼갠 게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렇지만 요즘 들어서는 관련된 데이터가 속속 등장하고 있고, 한 10여 년 전부터 콜라겐, 글루타치온, 경구 섭취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로 말씀드렸던 게 가설이지만, 첫 번째 가설이 콜라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쪼개져도 그 쪼개진 콜라겐 원료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 몸에서 재합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채널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콜라겐이나 글루타치온의 엑기스를 먹으면서 그 엑기스가 우리 몸에서 콜라겐과 글루타치온의 합성을 촉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15번째, 효소 다이어트라는 걸 봤어요. 효소를 먹으면은 다이어트가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소를 어떤 비커 같은 데 붓고 핫도그를 담궜다가 몇 시간 뒤에 빼면 핫도그 안에 있는 소세지는 남아있는데 겉에 있는 탄수화물이 다 녹는 그런 실험이 있죠. 그런 걸 보면서 탄수화물이 바로 분해가 되고 배출이 되나 보다, 이렇게 혹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놓고 말씀드리자면은 다이어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효소는 말 그대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는 건데, 당연히 섭취하면은 음식물과 버무러져 가지고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좀 편하게 해줄 수 있겠죠. 소화를 더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영양분이 더 쉽게 흡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변으로 더 빨리 배설되거나
않습니다. 밖으로 배설되지 않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이 더 찌면 쪘지, 물론 효소를 잘 섭취하면은 위장 건강이 촉진되고 나머지 그 효소들은 우리 몸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 있는 이 대사를 촉진시켜 가지고 처져 있던, 그리고 유축돼 있던 이 대사를 활성화시키면서 살이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보조로.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체중, 다이어트 이런 쪽 기름기 빼주는 이런 광고로 혹해가지고 효소를 구매하지 마시고 그냥 소화를 도와줄 수 있는 효소다, 요 정도로 접근하시는 건 오케이라는 거죠. 밴드 등에서 상담을 할 때 다빈도 질문 15가지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또 너무나도 모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